가지 궁금해지는 네. 게 그 작가님께서 그 제 기억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고 이렇게 방송하실 때 네. 보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그 2022년에 정말 16,000인가요? 네. 엄청나게 떨어질 때 네. 하나로 한 2천만 원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그때 되게 매수를 강조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10,000 밑으로 간다라는 막 얘기도 있었고 그때 그런 용기라고 해야 네. 될까요? 아니면 매수를 강조하셨던 그런 건 네. 어디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제일 많이 샀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사실 수 그 있지? 얘기들을 해서 실제로 1,000만 원대, 한국 돈으로 1,000만 원대일 때 사셔서 지금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막 달리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수많은 분들이 좀 늦었더라도 2,000만 원대에는 굉장히 많이들 사셨고. 와. 근데 이거는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비트코인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5,000, 16,000달러 이때 갈 때 이게 거의 바닥이라고 거의 개인적으로는 90% 이상 확신을 했었던 거고요. 네. 이거는 사이클을 공부해 보면은 정말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클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과 비슈사 비슈사를 공부하시면 링크 다 남기겠습니다. 그러신 거군요. 그래도 네. 이게 뭐 사이클이 사실 그 약간 뭐 반복될 수는 있지만 이게 네. 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큰 거는 맞아도. 네. 그리고 가격이 이슈가 다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80% 70% 네. 다 많이 빠진 거지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거에서 네. 뭐 판단을 할 때 근거 네. 같은 건 혹시 없으셨나요?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75%까지 빠질 거다. 82%까지 빠질 거다. 이거는 당연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거의 바닥권에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진입 방법을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네. 점진적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내가 사기 시작한 이후로 떨어지면 더 좋죠. 점점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뭐 그 책에서 아까 목차 중에 나온 것 같은데 뭐 네. MV, RV랑 뭐 이동평균선 이런 네. 것들은 확인 안 하신 건가요? 기술적 지표들? 기술적 지표들은 다 확인하고요. 확인하시고. 단지 그거는 지금 뭐 여기서 영상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판단하시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로 딱 접근하신 그쵸. 거고 네. 그렇게 하신 네. 거군요. 그래서 그게 기술적 지표랑 뭐 정성적 지표랑 이게 다 합쳐지면서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가 되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들어올 거고 또 네. 반감기도 맞고 네. 이러면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네. 그 예전에 그 반감기 때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폭이 네.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고 보시나요? 모든 자산은 네. 규모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무거워질수록 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당연히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더 많은 자산들이 들어와 있고 더 많은 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일 때는 뭐 1억 달러만 들어와도 전체 시가총액의 1%죠. 그렇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1조 달러가 되면은 이제 1억 달러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더 커질수록 자산이 더 규모가 커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은 여전히 1조 달러가 채 안 돼요. 굉장히 그렇게 뭐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정도로 낮은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변동성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고 저는 오히려 딱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한 변동성도 없으면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결코. 변동성이 없다면은 당연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겠죠. 그렇죠. 변동성은 하방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변동성이 없다는 말의 뜻은 오를 가능성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너무 심하지도 않으면서 또 적절하게 상승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딱 좋은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 네. 4년 주기 사이클을 놓치면 네. 다음번에는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까지가 단기간 안에 큰 수익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사이클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을 꼭 놓치지 말라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과 비즈사 프로젝트 꼭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몇 년 안에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네. 볼 수 있다.
네, 그럼요. 조감해 볼 수 네. 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번 사이클을 강조해 주셨고 다음번 사이클도 도래하긴 할 건데 네. 그러면 미디어 이게 한 2030년 정도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다음 네, 사이클은요. 네. 그럼 이제 미디어를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을 딱 그 시기 2030년까지 전망하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보면은 뭐 5억이 될 거다, 막 10억이 될 거다, 심지어 20억도 있는데 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 저는 그래요? 5억 정도는 이번 사이클에서도 가능한 그래요? 범위로 보고 있고, 뭐 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지만 네. 가능한 이제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음 사이클이면은 2028년, 9년 이 정도가 정점을 찍을 텐데,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30년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다 흡수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빠르면은 다음 사이클 정도에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럼 금이 지금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정도인데, 네. 비트코인은 8천억 달러니까 한 15배 정도 15배. 오르면은 대략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15배가 오르면은 60만 달러, 65만 달러. 네. 요 정도면은 이제 한화로 한 8, 그러네요. 10억 조금 안 되는. 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음 사이클 정도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이 금보다 희소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기본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사이클까지 2030년까지 충분히 뭐 10억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 네. 가능성이지 뭐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도 그 희소성이 있는 건데 다른 네. 자산에 비해서는 그리고 네. 연에 뭐 2, 3%인가요? 계속 네, 생산이 맞아요. 늘었는데 네. 그걸 이제 비트코인이 다음 사이클에서 역전한다. 네, 희소성을. 역전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정확히는 이번 사이클 안에 역전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게 힘이 발휘되는 게 한 4년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지연돼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 정도에 충분히 역전을 노려볼 수 있거나 역전을 하게 되면 그럼 10억 가는 거죠. 예. 동등하게만 가더라도 그러네요. 8억, 9억이니까 역전을 하게 되면 이제 10억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은 네. 그 생태계 위에서 또 막 다른 앱들을 막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의 시총을 단순히 넘어선 상태에서도 네. 가치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네. 비트코인 뭐 네. 레이어 2, 아, 레이어 네네. 3 이런 생태계가 더 조성되고 이러면 금은 사실 그 자체로서는 네. 그런 파생 프로젝트들은 없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금이 하고 있는 가치 저장의 역할만 흡수하더라도 그 가치 정도 저장의 규모가 흡수만.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엄밀히 말해서 디지털 자산이죠. 예, 금과는 아예 쓰임새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자산이에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그 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자금 유입이 더 많아진다면 저는 당연하게도 궁극적으로 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결국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는 현금 시장이든 여러 곳에 있는 구매력 저장으로서의 용도의 일부를 비트코인이 다 조금씩 흡수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가면. 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러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가치 저장 수단의 시장의 그 크기가 대략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0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저는 그거에 향후 한 20년에서 30년 내에 그러니까 대략 한 2050년 때 정도를 봤을 때 한 5% 정도를 흡수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1,000조 달러의 5%면은 50조 달러인 거죠. 네. 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25년 6년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지금의 5%면 50조 달러인데 25년 후에는 그게 50조 달러가 아니겠죠.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산 시장이 연평균 6.5% 정도씩 성장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1,000조 달러 기준 5%면 50조 달러지만 얘가 한 2050년이 돼서 25년이 되면은 얘가 연 6.5%씩 복리로 성장을 하면은 대략 2050년 경에는 전 세계 가치 저장 시장의 5%라고 하면은 240조 달러입니다. 그럼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니까 대략 300배죠. 300배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가 좀 넘으니까 1,200만 달러 이상이죠. 그러면은 150억 하나로 하면은 그 정도도 저는 2050년 정도 경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가장 희소성이 높은 네. 자산이 네.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네. 이번 사이클만 지나더라도 이제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드리면 이 비트코인 너무 흥미로운데 다른 코인들은 이런 역할, 가치 네. 저장 수단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역할은 비트코인이 다 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원래 이런 그런 가치 저장 그 시장에서의 기본적으로 가장 최고의 상품이었던 것은 금이었어요. 근데 금이 시가총액이 13조 달러인데 은이 1조 2천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은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걸 제외한 실제 가치 저장 역할로서는 뭐 6천억 달러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의 20분의 1 수준인 거죠. 2등이 그 정도예요. 네. 예, 이거는 1등과 2등이 한번 격차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 격차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비트코인이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엿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뭐 이더리움 같은 그런 다른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이더리움이면은 디지털 화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통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뭔가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 역할에 걸맞는 수준의 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있겠지만은 비트코인과의 역할은 분명하게 분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와, 이런 설명은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이 막 뛰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면요, 그 작가님,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한번 이번에 오고 네. 한번 지났다가 또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또 그 2050년 정말 초장기로 보면 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중간에 매도했다 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보유해가는 게 네. 좋을까요? 모든 자산에는 네. 그 보유 목적 시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따로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도 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의 전 책인 돈의 규칙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의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뭐 초단기인지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초장기인지. 그럼 일반적으로 뭐 중기라고 하면은 뭐 짧으면 1, 2년에서 길면은 3, 4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내가 비트코인을 중기적인 그 타임라인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반감기 사이클에서 고점에서 팔아야죠. 네. 왜냐면 반감기 사이클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다음 사이클까지 또 4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나는 지금 타임라인을 3, 4년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다음 4년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죠. 예.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사이클 고점에서 그러니까 사이클이 4년 정도씩으로 움직이니까 이 사이클마다 팔았다 샀다를 진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거 이상을 바라보는 5년 이상,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초장기 자산이라고 할 경우에는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의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한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한 개가 전부 중기 자산일 필요는 없고 전부 장기 자산일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한 50% 된다. 그러면 반만 파는 겁니다. 반은 가져가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이 끝난 이후로는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지금 이전까지처럼 사이클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산 규모가 커졌고 현물 ETF에 의해서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관들의 자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금 ETF의 경우에는 2004년에 승인되고 나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로 8년 동안 올랐습니다. 8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예. 이번 사이클 끝나면은 기관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고 지속적으로 장기 금과 같은 8년간의 대세 장기 상승장으로 돌입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내가 만약 다 팔았어. 그럼 피눈물 흘리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 3, 4년 정도로 보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은 사이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면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네. 와, 작가님 오늘 진짜 그 비트코인 단기, 중기, 초장기까지 네. 이렇게 훑어주시고 정말 이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능성이 많이 내포하고 있는지를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이 느낀 것 같고 네. 청기 누설인데
사람들이 화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도 화폐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없어요. 워낙에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자산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신주 발행을 한다는 거, 10분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아직 잡것이라고 여기니까 머리 좋고 인류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금방 이제 분석을 할 텐데 안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류가 아닌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게 떠들다 보니까 음모론 내지는 그냥 내러티브죠. 내레이션으로 엄밀한 정합성이 있는 학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횡행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걸 다 고려해도 화폐라는 게 굉장히 골 때립니다. 이게 주류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경제학의 원류가 되는 경제 철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오직 수학적으로 논문 쓰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다 명백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필요가 없다. 오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푸시면은 여러분들은 천재죠. 이거는 제가 어쩌면 해답을 드린다기보다는 충격과 함께 또 다른 의문을 드릴 텐데 좋습니다. 저도 그 충격을 받았고 제가 2015년도에 1년 동안 이걸 제가 끼적끼적 메모장에다가 끼적끼적 거리면서 고민을 했어요. 저를 너무 괴롭혔던, 어디에서도 이 답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건데, 여러분한테 제가 공짜로, 너무 아깝다. 그래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은 그 시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어떤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은 그건 대표적인 동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왜 올라?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이 바로 수요가 왜 증가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격에 대해서 원인으로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냥 동어 반복입니다. 그냥 항등식에 가까운 거죠.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참이지만 의미가 없는, 하나도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에 대한 우리의 깊은 통찰을 보면 이 자산이 알을 낳거든요. 이게 알을 낳는 황금 거위입니다. 그래서 이 알을 낳는 황금 거위가 알을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주식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알을 안 낳아.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청구권이기죠. 그 자산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보다는 순위가 좀 2순위로 밀리지만 채권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 남은 자산을 이제 n분의 1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주식 가격을 그냥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순자산으로 나눠주는 방식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주식을 그런 의미로 파악하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은 그런 대차대조표상에 나오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지만 자산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시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식 가격은 뭐냐면 그 투입된 그 자금에 대해서 황금알을 낳는 모형을 가지고 추론하죠. 우리가 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수익률 뭐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그 퍼에서 주당 수익률을 조금 바꿔주면 이제 그 주식 가격에 대해서 투자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자산에는 그런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자산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 리카르도의 그 모형을 보면 그러니까 한계 토지 뭐 이런 개념을 만든 분인데,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그 가치는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밀밭이다. 그러면 그 밀에 대한 가치를 그 영구적인 모형에서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격을 환산하거든요. 그런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실제하고 근사하냐 안 하느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평가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수학적인 모델하고는 거리가 있죠.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그런 모델이 딱 맞진 않아요. 그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산을 접근하는 사람들의 그 분석 툴은
그 자산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앞으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그 관념을 당연히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트코인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100배가 되면 뭐 몇 경이 된다, 돈으로. 몇 경이 되면 그 돈이 과연 비트코인이 그만큼의 수익률이 있는 자산이냐라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답이 안 나와. 비트코인은 무슨 이익을 만들어내는 주식 모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안 만들어내니까 이게 영원히 될 것 같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카르도로 시작해가지고 그 토지의 생산성을 가지고 토지의 가치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스탁이에요. 스탁.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스탁이고, 그러니까 저량이죠. 저량. 그리고 그 수익이라는 것은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량이죠. 그래서 이 자산은 스탁인데 이 스탁은 그 앞으로 있을 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죠. 우리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 이자율을 쓰는데 오스트리안들은 이제 시간 선호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간의 선호다 이렇게 보는 게 오스트리안들인데 어쨌건 인플레도 있고 뭐 이자율도 있고 해서 계속 미래 가치를 영원히 지속되는 플로우를 이제 당겨서 그 자산이라는 것을 넣는 것이서 땅값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값은 제로입니다. 땅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물의 가치의 그 현재 가치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탁에 대해서 저량 자산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저량으로 보이죠. 저량으로 보여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플로우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괴물인 거죠. 이거 가격 완전 거품인데 얘는 수익을 하나도 안 내잖아. 이게 이제 그 레이 달료의 원래 생각이었고 많이 바꾸셨죠 그분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버크셔 그분,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찰리 먼거 이런 분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일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햄버거가 맥도날드 햄버거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5,000원이고 아니 6,000원이라고 합시다. 7,000원인가요? 세트 말고 뭐 단품으로 5,000원이고 그 햄버거가 왜 일본에서는 그 500엔이고 미국 돈으로는 왜 5달러인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해보죠, 뭐, 그러면. 안 해보셨으면. 여러분들 진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죠? 저는 무지하게 했거든요? 이 무슨 질문인지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왜 5,000원이냐고. 그리고 왜 일본에서 500엔이냐고. 왜 5달러냐고. 동어반복 하지 말고 대답해보세요. 동어반복은 이런 겁니다. 그거는 환율에 의해가지고 5달러가 환율에 달러당 1200원이래가지고 환산하면 6,000원이다. 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게 왜 그러냐는 거죠. 각 나라마다 돈을 쓰는 단위들이 있는데 그 단위가 임의적인 건가요? 역사성이 있는 건가요? 뭐 쉽게 말하면 임의적인 건가요? 필연적인 건가요? 이렇게 무식한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맥도날드에 딱 가서 6,000원을 내고 햄버거 하나를 딱 살 때 여러분들은 뭐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돌아가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6,000원이야 그러면 10년 전 분들은 좀 놀라겠죠. 뭐 그렇게 비싸? 이럴 거예요. 내가 미래에 왔다고 말 안 하고. 그리고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햄버거라는 게 있는데 그 6,000원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죠? 그러면 뭐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애들이 먹는 빵에 그 안에다가 고기 넣고 야채 넣고 상추 넣고 6,000원이야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환이라는 걸 쓸 때였는데 6,000원이라 그러면 아마 그게 한 달 월급보다 크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닌데요? 인플레이션 개념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맥도날드 햄버거가 6,000원이라는 그 숫자하고 이렇게 대칭될 때는 그 역사성을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화폐의 가격하고 자산의 가격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의 시총이 뭐 200조라면 그 200조라는 시총은 뭔가 황금알을 낳아야 돼요. 황금알을 낳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주제 사실이 되면 와장창 무너집니다. 대체대조표상의 청산 가격으로 무너져요. 채권을 빼고 공장 뭐 뜯어가지고 팔았을 때 가치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돈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햄버거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하고 등치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의 돈이 그만큼의 단위니까 어떤 황금알을 낳아야 된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부분인데요.
통화론자들이 말하는 MV 이꼬르 YP, 이 공식을 제가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예, 화폐금융 책 뒤져봐야 안 나옵니다, 이거. 아무도 궁금하게 여기지 않는 거거든. 근데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시총이 뭔가 버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총이 유지되려면 그 버든을 쥐어야 되는데, 화폐 가치라는 것은 인식만 되면 어떤 버든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비트코인은 1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건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놀라겠지만은 100억이 돼도 돼요. 왜냐? 100억이 돼도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버든도 없이. 지금으로는 좀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 100억에 사줘야 되고 그런 자본이 수익 유입이 돼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임의적인 화폐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각 나라마다 임의적인 화폐 단위를 가진 것은 그 각 나라마다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들 낮은 가격을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보면 이게 다 균형이에요. 다 균형.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초고 인플레이션을 고통을 받는 데서는 이제 그게 막 고통이 주어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그냥 우리나라의 이 10,000원이라는 돈도 10,000이잖아요. 10,000. 이 10,000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큰 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10,000원이 그렇게 큰 수가 아니잖아요. 임의적이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화폐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화폐예요. 그래서 어떤 가격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충분히 전달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말들은 제가 1년여 고민을 한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면 그 비트코인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굉장히 높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양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율이 낮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격이 지금의 단위보다 공이 2개 더 붙어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다거나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쨌건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상태로 들어가면 마치 짐바브웨의 달러가 10 빌리온인 것 같은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임의 숫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제가 임의 숫자라고 말하는 게 정말 지금 제가 굉장히 난감한데 그냥 그 상태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금알을 낳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미분값이에요. 속도의 가속도 이런 개념인데 어떤 상태에서 그 숫자가 그 돈의 가격에 매겨지면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면 그것은 그냥 어떤 이익을 만든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유통 속도예요. 유통 속도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변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다가 우리나라 총 자산이 얼마다. 미국의 자산이 미국 달러로 총 얼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인 비교는 달러하고 원화를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 숫자가 하나 더 붙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액면가가 바뀐 거예요. 액면가가 바뀌면 사람들이 거기 적용을 하고 나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냥 메뉴판에 그냥 숫자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인데 그게 그 상태로 또 균형이 돼요. 그 상태에서는. 물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이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일단 그 상태로 옮겨가면 그 상태에서 균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폐에 대한 화폐의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가격은 리카르도가 분석했던 그 땅이라는 가치를 앞으로 플로우에서 환산해가지고 그 토지의 생산성으로다가 토지의 가격을 상정한다든가 혹은 삼성전자 주식의 주당 수익률에 대한 예측치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가지고 시총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정보가 기준점이 된다거나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져요. 비트코인은 이 숫자로. 근데 비트코인의 액수 정해져 있으니까 속도가 따라가지 않으면 쓸모만 증명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 저편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자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임의의 화폐예요. 임의의 숫자가 붙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설명이 됐나요?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하면 다시 돌아가세요. 어디로? 왜 우리나라에서 맥도날드 6,000원이고 미국 6,000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일본에서는 그것이 600이라는 숫자로 표현되고 왜 미국에서는 6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느냐. 여기에 필연성이 있을까요? 필연성이 없습니다. 예, 필연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설명한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필연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10년 동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 바닥에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뇌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기존의 학문의 그 빈틈을 쫙 넣으면 훨씬 더 정교하고 엄청난 것들을 하시죠.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모른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경제학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어떤 섬이 있어요. 이렇게 섬이. 근데 그 섬에는 어떤 이유로 담배를 이제 화폐로 사용을 합니다. 담배가 화폐의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죠. 이렇게 내구성도 좋고 개비로 나누어지니까 이제 분할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가볍고 그 다음에 뭐 희소하죠, 그죠? 그 비용이 들어가고 좋습니다. 대체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게 뭐 말보로하고 뭐 마일드 세븐하고 바꾼다 뭐 이러면 좀 약간 애매하지만 같은 동네니까 이제 같은 말보로겠죠. 뭐 같은 마일드 세븐이거나 자 이렇게 교환을 하면 뭐 대체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뭐 다 두루두루 괜찮습니다. 담배가 이제 교도소나 이런 데서 이제 화폐로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자,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이제 흡연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흡연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흡연자가. 자, 흡연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섬에 담배 화폐는 계속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처럼 이렇게 화폐로 계속 사용될까요? 혹은 흡연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담배는 이건 쓰레기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버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낸 게 아니고요. 대가 분들께서 내신 거를 제가 이렇게 알기 쉽게 변형을 했죠. 자, 또 한 문제를 드릴게요. 자, 이골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건이 이골드거든요. 이골드 사건의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게 2008년도고요. 비트코인 논문이 바로 그 유죄 판결 직후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알면 이게 뭐 대단한 정보 같죠. 이건 짬밥입니다, 이게 다. 제가 비트코인 강의했다 이제 이 부분도 썼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이골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이골드가 이런 거거든요. 금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금고에다가.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금을 그 이골드에서 사면 제 금은 저한테 배달이 안 됩니다. 그냥 그 금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금 계좌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 금 계좌를 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 가지고 송금도 하고 그 계좌에서 이제 남한테 지불도 받는 겁니다. 이 실물 금이 아니라 금 계좌는 그 화폐의 5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죠. 내구성 좋고요, 그죠? 근데 분할성 아주 뭐 금괴가 사실 분할성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금 계좌는 분할성 엄청 뛰어나죠. 추상적인 거니까 뭐 다 갖췄어요, 진짜. 뭐 금 자체가 희소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오케이. 경제학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자금 세탁이잖아요, 그죠? 이 달러의 진짜 직접적인 비트코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금인데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에서 자금 세탁, 뭐 패트리어트 액트라 그러는데 그 9.11 때 이후로 이제 강화된 법이죠. 그 법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청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바이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금고는 이제 프리징한 거죠. 미국 FBI가. 그리고 서버를 닫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소를 하고 원래는 20년형을 때려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협조를 했어요. FBI가 기소하기 전부터 이제 협조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비트코인 강했다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혜 족보편에도 제가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금고를 두바이에다 놓으니까 이렇게 FBI가 와갖고 이렇게 프리징을 하잖아요. 만약에 금고를 달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단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사고 실험은 실험이니까 막 따지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그 조건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전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실험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과학자 집단이 이 뇌를 공유하기 때문에 나의 실험이 나의 주관적인 결론으로 끝나고 너의 실험이 너의 주관적인 결론으로 끝난다면 이 사고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데 이 과학자 집단은 객관적인 뇌를 공유하거든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잘 설계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못하고 사고 실험이라는 거에 딱 올려놓고
결론을 내리면 내가 내리는 결론과 그들이 내리는 결론이 같아서, 논리적인 사람들끼리 내리는 결론이 같아서 논문도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인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사용을 해요. 자, 이 사고 실험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달에다가 이제 이 금고를 갖다 놨어요. 그럼 FBI도 가서 이거를 프리징 할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어요.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도 못 가요.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은 고객이 금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 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저도 알고 회사도 알아요. FBI도 이제 이거를 압류하지 못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이 금 계좌, 이골드의 금 계좌는 계속 화폐성을 가지고 거래에 사용될까요? 안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담배 피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은 섬에 담배가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요. 두 번째는 이골드에서 금을 보관한 그 금고를 달에다 갖다 박았어요. 그래서 FBI도 가서 그걸 압류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추상적인 겁니다. 자, 두 경우에 계속 이것은 화폐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이걸 제가 강의에 가서 청중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내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학의 대선배들이 화폐에 대해서 정말 이건 미스테리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문제를 제가 변형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화폐로 계속 쓰인답니다. 다시 말해서 흡연자가 아무도 없는 섬에서도 담배가 계속 화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FBI도 가서 압류할 수 없지만 나도 되찾을 수 없는 그 금고, 그 달에 있다라는 그 금고의 금은 우리 지구에서 금 계좌에서 화폐로 사용됩니다. 신기하죠? 네. 이것의 증거는 프리드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앱섬. 그 앱섬에는 돌이 없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뭐 이렇게 화강암 같은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멀리 육지까지 가서 그 화강암 조각을 떼어가지고 옵니다. 그 조각을 떼어가지고 오는 과정에 그 배가 다 와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사람들은 살았는데 그 돌은 가라앉았죠. 근데 그 돌을 떼온 프로젝트는 그 앱섬에서 가장 큰 부자가 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 돌을 갖고 왔는데 이게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은 이제 장부에서 지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섬사람들, 프리드만이 보니까 그 섬사람들은 증인을 불러요. 그래서 그 돌을 떼온 사람, 그거 가라앉은 거 목격한 사람, 이런 목격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섬에 있는 돌과 똑같이 바다에 가라앉아서 볼 수가 없어요. 뭐 바닷물이 아무리 투명해도 그게 보이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없죠. 네? 네, 이런 돌이 계속 화폐로 쓰인다. 다시 말해서 달에 가 있는 이골드 금고에 있는 금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계속 화폐로 앱섬에서 쓰인다라고 프리드만이 얘기했죠. 답이죠. 그 다음에 이 섬, 아무도 담배를 사용하지 않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섬에서 그 담배가 계속 화폐로 사용되는 거. 이건 이제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냐면 이라크의 스위스 디나르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라크의 후세인이 발행했던 돈인데 영국의 좋은 인쇄기를 가지고 발행을 해서 이라크의 조폐공사에서 가져다가 이라크에서 쓰던 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차 이라크 전쟁,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이제 가서 쿠웨이트에서 이제 이라크군을 철수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라크는 이제 무역 봉쇄를 해버렸는데, 무역 봉쇄를 해버리니까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발행되는 화폐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제 인쇄기를 사다가 조잡하게 똑같은 디자인으로 화폐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돌아다니는 그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얼굴이 있는 그 화폐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1대1로 교환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1대1 교환이 안 되고 이제 민간 수준에서 그 이전의 화폐가 구화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라크 정부는 그 구화폐를 불법화하고 이라크의 어떤 은행도 그 구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주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화폐는 계속 이라크가 이제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계속 찍어냈어요. 계속 찍어냈어요. 그런데 이 구화폐는 민중들 사이에서, 특히 북부 쿠르드족이 있는 민중들 사이에서, 원래 이라크 화폐의 단위가 디나르인데 구화폐는 특별히 스위스 디나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저도 그래서 공부하면서 스위스 디나르라고 그래가지고 스위스하고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스위스 은행 그러면 이제 굉장히 튼튼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도 그 스위스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인쇄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애칭을 스위스 디나르라고 이름 붙였어요. 도안이 거의 비슷한데 누가 봐도 이제 구화폐는 굉장히 도안도 깔끔하고 영국제니까 되게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신화폐는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종이도 질도 나쁘고 인쇄 그 잉크도 좀 이렇게, 이게 위폐같이 생겼어요. 신화폐가, 이게 법정 화폐가. 그런데 이제 이 구화폐가 계속 민중들 사이에서 쓰이면서, 화폐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크루드족만 쓰였다 이렇게 이런 문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요.
쿠르드족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쿠르드족하고 거래를 하는 이라크 사람들도 쓰고 그 국경의 요르단에서도 화폐로 인정을 하고 막 이렇게 쓴 겁니다. 정부나 이런 데 차원에서 인정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신화폐보다 더 가치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2차 이라크 직전까지는 300대 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화폐 한 장이 신화폐 300장인 거죠. 그러다 이제 10년 정도 쓰이다가 미군이 이라크 전체를 이제 점령한 다음에 화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죠. 보상을 해주고 이제 다 환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10년 동안의 스위스 디나르 현상은 이 경제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예요. 자, 앱섬의 돌화폐를 프리드만이 얘기했을 때 프리드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화폐라는 현상이 니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져지는 현상 절대 아니다. 이거 앱섬 이거 보면 이거 가라앉은 돌도 화폐로 사용하고 있지 않냐. 앱섬의 그 커다란 돌 자체가 내재 가치도 없고 그거 골 때리는 건데 그거를 또 가라앉은 것까지? 자,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프리드만의 이걸 통해서 사고 실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달나라에 있는 이 골드의 금고, FBI도 가갖고 압류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리펀드 할 수 없는 그 금고의 계좌가 계속 이 골드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아무도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 화폐가 쓰인다. 이거는 스위스 디나르하고 앱섬의 가라앉은 돌화폐로다가 검증이 된 거죠. 무슨 말이냐?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는 내재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화폐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다는 거죠.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달나라에 있는 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사기거든요.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내가 그 금을 샀는데 그 금 내가 못 찾아.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기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인정만 된다면 그 앱섬에 가라앉은 돌 앞에 생각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이 목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세대가 바뀌어도 화폐로 계속 장부에 남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달나라에 금이 존재한다는 것만 이 대중이 주지하고 있고 인정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리펀드 받느냐 손에 만지느냐와 전혀 무관하게 화폐로 쓰인다는 거죠. 스위스 디나르가 바로 그것을 검증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디나르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화폐입니까? 종이니까 상품화폐 아니죠. 법정화폐 아니잖아요. 정부가 부정하고 쓰는 거 색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신용화폐는 더더욱 아니고요. 은행들도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정부가 발행한 신화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다가 사용됐고 민중들이 얼마나 그 화폐를 좋아했으면 거기다가 스위스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네. 화폐가 미스테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욕하기 전에 프리드만께서 낸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약간 좀 어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화폐를 모른다기보다는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폐 현상 그 자체는 경제학의 학문적 도구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이 미제스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인류학이나 철학의 주제이고 심지어는 종교학의 주제입니다. 화폐는 종교 현상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것을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 공급의 그 도구로다가 역학을 밝힐 수는 있지만 이런 인간의 신비로운 추상화 능력, 그리고 인간의 신비로운 이런 습관, 이게 사실은 공통의 기억이거든요. 공통의 기억이라는 게 경제학의 무슨 도구로 이걸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에서 메모론가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이거는 바로 그 침팬지의 전형인 거예요. 인간이라 하면 메모론가에 신경을 쓰지 않지. 어떻게 메모론가에 신경을 쓰겠어? 그 돌 가라앉았잖아. 그 가라앉은 거 무시하고 다시 떠와야지. 그 돌에는 메모론가밖에 없어. 그 돌에 무슨 기억이 있겠어? 그 달나라에 간 그 금고? 그건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메모론가야. 그거를 신경 쓰면 경제학적이지 않지.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경제학의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화폐는 이상하게도 메모론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굉장히 메모론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흥분을 하면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서 제가 이 부분을 들어가면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영상에 이제 경제학 전공자들이 많은 답변을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경제학적 머글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화폐 잘 모릅니다. 화폐라는 정의를 그렇게 명징하게 법이나 이렇게 경제학에서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요, 저는 이 화폐 시스템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실크로드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지고 마약을 거래할 수 있었던 마약의 지하세계 아마존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이트의 짱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변호사를 썼어요. 그 변호사가, 자, 검찰이 우리 그 울브라이트를
그 자금 세탁법에 의해서 기소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미국 국세청에서 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미국의 핀센 금융 범죄 네트워크의 핀센에서도 비트코인은 자산일 수 있지만 돈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의뢰인은 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 세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금 세탁법에 저촉이 되려면 자금 세탁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금 세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 변호를 했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화폐는 인류의 본능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국세청이나 미국의 금융 감독청이, 감독기구가 어떤 것은 화폐고 어떤 것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화폐라고 봐야 옳다. 이렇게 판례를 내렸습니다. 용어에 매이면 우리가 새로운 현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법원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것이 화폐다라고 했다는 이 판례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